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 질문한 거 한번 볼게요. 이게 날짜가 언제 질문했는지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희소님인데 이제 이게 건축법에서 허가권자 예외가 특별광역시장이잖아요. 조건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가요? 예, 얘기했죠. 21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전 승인을 받거나 특광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성일이 날짜 보시면 10월 8일이에요. 10월 8일. 시험이 10월 30일인데 10월 8일 날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개념이 잘 안 잡혔다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20층짜리인데 연면적이 12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21층 이상은 안 됐지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걸 특별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던 거는 21층 이상 앤드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건 분명히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만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여러분도 아마 한참 좀 지나고 나면 이게 동시충족이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알아두고 가시면 덜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시험 보기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이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원래는 도시 그러면 원래 이게 도시라 특광 특특 시군이 도시지만 민원 사무 처리는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분들은 밑에 없으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특특 시군구였었어 원칙이. 그래서 특특 시군구였는데 특별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도의사는 절대 아니고. 그럼 이분하고 요 두 분 빼고는 특광이 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게 둘 중에 하나일 때 1. 21층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단 얘는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는 10만을 넘어도 그냥 허가권자가 특광이 아니라 그냥 구청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나왔죠. 건축법 건축허가권자에서 또 이제 김호중님께서 물어보신 건데 9월 20일이니까 시험 보기 한 달 전입니다. 시험 보기 한 달 전인데 자, 안녕하세요 고상철 교수님 늘 재밌고 힘이 되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런 건 이렇게 써줘야죠. 참 잘 올바르게 잘 잘하는 분 같아요, 그죠? 건축법 허가권자에서 원칙은 특특 시군구, 예외는 특광이잖아요. 또 질문 비슷하죠. 이걸 물어보는구나. 보세요. 예외의 요건이 층수가 21층 이상, 두 번째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동시충족이라고 알고 있어서 필기해놨는데 예상 문제집을 봤더니 이번 지문을 보니까 특별시에서 연면적 합계가 12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21층 이상이 없으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질문인데 왜 예외 요건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충족하기 때문에 맞긴 하지만 요 21층 이상이란 말이 없어서 틀린 질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분도 두 개가 동시 충족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동시 충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 동시 충족이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지문에 21층이라는 말이 없어도 맞다고 해석해야 하는 건지 지문이 잘못된 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21층 이상에 해당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에 해당되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시험 보기 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 충족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얘는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12만 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특별시장한테 맞는 게 맞다. 자, 이거는 이제 8월 달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2차 준비하고 있는 인강수강생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기본서에 585조 하단에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가 있고 기출문제 지문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가 있다. 자, 주택법령의 공동주택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건 모두는 기숙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주택법령과 건축법 시행령은 같은가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 그러면 이분은 기초 강의를 안 들으셨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법만 지금 현재 3개예요, 3개. 그걸 한꺼번에 부를 때 우리 건축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법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 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8월 달에 오셨다는 얘기는 이분은 기초 강의를 안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 여기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어떻게 다르냐? 법이 원초적인 기준을 잡아놓으면 세부적인 거는 기타 시행령에서 정한다 그러면 시행령에다가 갖다 놨댔죠. 시행령에 있는 조문을 법조문하고 같이 놔야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법령하고 건축법 시행령은 같은가요? 완전히 다르죠. 주택법령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고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인데 이게 법령이고 시행령이고 뭐 헷갈린다 이거야. 지금 기준이 지금 막 흔들려서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가 땅을 샀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랑 뭐부터 해야 돼요? 계약. 계약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죠? 이제 설계 도면 갖고 뭐 받거나 허가. 경미하면 신고. 그리고 공용 건축물은 뭐예요? 협의하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은 원래 2년인데 공장은 몇 년 안에? 3년. 신고 대상은 몇 년? 1년. 이건 안 하게 되면 반드시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1년 안에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고 시공한 다음에 사용 뭐 받아야죠? 승인 받아야 돼.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유지 관리하는 거죠. 사용 유지 관리하고 요 사용 승인서 교부해 주었을 때 요거 임시 사용 승인 받을 경우 제외하고 사용 승인서가 나오면 건축물 대장이 나올 거예요. 대장에 기재하고 소유권 보전 등기 하면 사용 유지는 건축주란 말을 안 쓰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유자나 또는 관리자라고 바뀐댔죠. 유지 관리한다. 철거 멸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제가 건축법의 분류하고 주택법 분류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에서 4개 있댔죠. 독, 중, 가, 공 해서. 단독주택에는 4개, 공동주택에 연, 세, 기. 연세대 가고 싶다. 기숙사에서 그래서 연, 세, 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법상의 분류에 있는 거예요. 건축법상의 분류. 근데 건축법상 분류 중에 주택을 만약에 30개 이상 지면 이 법으로 가요. 30개 이상을 짓게 되면 주택법을 받아야 되는데 주택법에서는 대규모로 주택을 지어서 건설해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야 돼요. 분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분양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단독, 다중, 다가구인데 여기 공란 있죠. 공란이 뭐냐면 누가 빠진 거예요? 공간이 빠졌어. 왜 빠졌냐? 청와대 사세요 하지 않죠. 공적으로 써있는 거처를 우리 공관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당시에 집을 하나 줘요. 그 기간 동안은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라고. 근데 그거를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개를 하거나 뭐 분양하거나 하지 않잖아. 그러면 주택법상의 분류에서 뭐는 포함할 일이 없다? 공간. 그리고 공동주택에 아파트 사세요, 연립 사세요, 다세대 사세요 하지만 기숙사는 없어요. 기숙사 100일로 분양합니다.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분류 안 넣어놨고요. 주택에 준해서 관리하는 준주택이라는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인 이유가 공간이 없고 기숙사가 없는 거예요. 주택법에서는. 그거 분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분류를 못했던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 8월 9일이면은 시험 2달 전이네요. 2달 전에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법에 자주 나오는 이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나왔어요. 입안권자가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입안권자랑 시행자랑 구분되기도 하던 것 같은데 또 사업 주체는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제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법이 6개 법이 있어. 국토계획법이고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건축법도 있고 주택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농지법이겠지. 부동산 공법은 현재 이 6개의 법을 통칭해서 부를 때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는데 40문항 출제되는 것 중에 12문제 나오고요.
여섯 문제 나오고, 여섯 문제 나오고, 일곱 문제, 일곱 문제, 두 문제. 그래서 문항수를 다 더하면 40문항이 저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방권자, 뭐 시행자,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종류가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그랬고,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개발 사업. 정비법에서는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부를 때 우리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그랬고, 건축법에서는 건축 사업이고 주택 건설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도 사업이긴 사업인데 얘는 건축 사업. 얘는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한다, 30개 이상을 건설하는 데에서 건설 사업이고, 여기는 사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법에서 쓰는 표현들이 자꾸 다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막 단어가. 여기 보시면 얘는 도시공계획 사업 세 가지이기 때문에 얘 사업은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을 시행자라고 불러요. 시행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법 할 때는 전부 다 시행자란 말 쓰는데, 건축법에서는 건물 짓는 사람을 아까 건축주라고 그랬죠. 건축주. 그리고 얘는 건축주라고 안 하고요. 주택을 건설하는데 30개 이상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얘는 건설 사업을 하는 주체, 그래서 사업 주체라고 그래요. 사업 주체. 표현을 이렇게 바꿔요. 같은 말인데, 건축주가 허가를 받고 나중에 착공을 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 쓰는데, 여기 사업 주체가 여기서는 단독주택을 30호 이상,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하면 이 사람은 사업에 관한 계획을 승인받아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 써요. 공사에 착공하고 똑같은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건축주인데 여기는 사업주라고 안 하고 채를 붙였죠. 왜 그러냐면 사업주 그러면 왠지 술집 주인 같잖아. 사업주. 근데 이거는 30개 이상 100개, 500개, 1000세대를 짓는 사람이라 우리는 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업주체라고 그래요. 사업주체. 그리고 여기는 허가란 단어를 사업계 승인으로 바꿨을 뿐이고, 착공, 시공 똑같고, 여기는 사용 승인이라고 안 하고 사용 검사라는 표현 써요. 사용 승인, 사용 검사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이걸 같은 말을 쓰면 사용 검사를 받았다란 말은 주택법 받았다는 얘기고요.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 건축법 받았다는 얘기야. 그걸 똑같은 표현을 써버리면 무슨 법 받았는지 모르니까 별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행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했고, 얘도 실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실시계획 해당 행정기관은 인가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인가받고. 근데 이 정비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요.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실시계획이라고 그러면 무슨 사업의 실시계획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그래서 얘는 사업 시행계획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업 시행계획. 표현하고 얘도 인가받는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이 뭐만 다른 거냐면, 여기는 실시계획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실시계획 그러고, 여기는 사업시행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 인가받는다인데, 얘는 건축 허가 받는다,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런 표현 쓰고, 사용 승인, 사용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인가받고 공사 착공한 다음에 시공 다 하고 나서 얘는 준공 검사 받는다고 돼 있어요. 얘도 준공 검사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준공검사라고 안 하고 준공인가라는 말 씁니다. 같은 말인데 법에서 쓰는 표현이 좀 다른 것 뿐이고, 얘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얘는 사용승인, 사용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면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표현만 약간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헷갈리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 건승, 당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죠. 건축법은 건승, 사용 승인이라고 그러고, 우리 죽은 시체를 뭐라고 그러죠? 죽은 시체?
건축법은 건승이라고 그러는데 주택법은 죽은 시체. 그랬더니 누가 사체라고 그러더라고. 사체 아니야. 뭐라고 그래? 좀 어려운 말로 주검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죽음 앞에서 죽도록 울었다 뭐 이러면서 주검 죽은 시체 주검이라고 해요. 사실 검사인데 나중에 하면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건승인 주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표현이 약간 다른 건데 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이렇게 5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공익사업이라고 보지 않는 게 건축사업은 공익사업이 없어요. 개인 땅에다가 개인이 짓는데 공익사업일 수가 없잖아. 얘는 공익사업들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인데 국민주택 건설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그럼 나중에 수용이라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여기 3가지 수용 나오고 여기도 수용 나와. 근데 건축법하고 농지법에는 수용이란 말이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치법에 따른 뭐 수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요 3가지 사업하고 주택 건설 사업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게 잘 봐요. 여기서 시행자랑 구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업 주체는 또 뭐가 다른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싶다. 명확하게 알려드렸죠.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8월 9일 날 한 건데 자 여기서 계획을 짜는 사람을 이반권자나 수리권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곧 하려고 한 사람이라 도시공개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고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부르고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행위는 그냥 개발행위자라고 하고요. 이 각 표현이 어디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보세요. 질문은 4줄인데 2줄인데 제 답변을 내가 몇 줄 했는지 몰라요. 네. 제 답변 드린 건데 네, 고상철입니다. 일단 시행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입니다. 계획을 입안해서 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자를 따로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안권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원칙적인 경우고 지정받은 경우도 가능한데 이거 구분하는 것은 시험에 출제는 안 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보통 시행자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자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자를 표현을 좀 약간 달리 하는데 국토개발법에 개발법에 정비법은 다 시행자라고 하잖아. 이 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 건축법은 건축주 이렇게 해서 표현이 다를 뿐이고 모든 시행자 모두 다 시행자 표현인데 직접 일을 진행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동강에서 뵙겠습니다 해서 제가 답변 드린 건데 질문은 2줄이고 답은 14줄이고 시험이 이제 8월에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는 전체적인 개념이 안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계도라는 강의를 일부러 하는 건데 체계도 강의는 꼭 들어두시는 게 1, 2월 달에 기본 이론 한 바퀴가 돌고 나면 이 법들이 막 섞여요. 막 섞이니까 그 섞인 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면 전체 체계도를 제가 한 8장 정도로 줄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체계도 강의 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한번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번 들어두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암기할 게 뭐다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연습하고 시험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공법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22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그건 제 실력이겠죠. 그게 제 실력일 거고 제 능력이에요. 제 능력치 내에서 그 부분까지만 하시면 공법 때문에 이 시험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30이면은 요번 지난달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면 면적만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거는 면적 관련된 내용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필요한 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옳은 거. 자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4개 지문이 틀린 걸 찾아내야 되고 맞는 거 하나 찾아내는 거랑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은 그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해놨는데, 자,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있는데 공동주택이에요. 지상에 설치한 여기다가 생활 폐기물 보관함 설치하면 이건 우리 많이 설치하라고 권장사유라고 했거든요. 많이 설치하면 이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이 안 느니까 이만큼을 더 줄 수 있게 해주겠다. 들어본 거 같죠? 왜냐면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고 그랬으니까 1번은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2번.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잘 봐요. 자, 여기 건축물이 있어. 우리가 용적률 계산할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연면적 비율 곱하기 100 해야 되죠?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내가 갖고 있는 대지에서 쌓는 거니까 대지에서 쌓는 거라 지하는 포함 안 하죠. 그럼 지하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고 지상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포함하지 않죠. 많이 하라고.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 있으면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일 때는 대피 공간에서 대피 주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끝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연면적, 용적률 계산할 때 우리가 그냥 연면적은 다도하는 겁니다. 다도하는데 용적률로 규제할 때에는 얘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게 지하층은 포함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 지하층 포함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하층에 설치했어. 그게 기계 전기실이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 이제 틀렸네요. 틀렸고 일단 두 개 틀렸으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3번 건축법상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1층 전체가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충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게 이제 건축법의 높이 제한 규정인데 우리 건물을 칠 때 원래는 지표면에서 상단까지를 우리는 높이라고 해요. 이게 높이야. 높이라고 하는데 1층을 필로티로 이렇게 전부를 뺀 거예요. 필로티. 말뚝 같은 형태로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은 이제 높이 안 넣어요. 바닥 면적에도 안 넣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할 때는 이 높이를 포함한 제외. 그러면 이제 여기 써 있네.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거 맞죠?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3번 맞는 것 같고 4번 건축물의 층고는 방해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으로 본다. 자, 우리가 층고 높이 제한할 때요. 자, 이게 1층, 2층, 3층, 4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인데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바닥면이 닿으면 바닥면 요 면 위로 올라갔을 때 닿는 바닥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아래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요걸 우리는 층 높이라고 해서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방해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요거를 층고. 그래서 위 아래 윗 아래 할 때 윗이야. 윗. 아래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어디 있어요? 방해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이 아니라 무슨 면? 윗면까지. 윗면. 아랫면이 아니라 틀렸네. 하나 더. 우리 층이 구분이 안 되면 자, 어떤 건물은 층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4m를 1층으로 합니다. 4m 한 개 층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층이 여기는 8층이고 여기 6층이고 4층이다. 그럼 이 건물 몇 층으로 봐야 돼요? 그럼 가중평균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지려고 했던 건데 뭐 1조 제한에 걸려서 못 지게 된 거다. 그럼 가장 많은 층을 층수로 본다. 그래서 다층이 층이다라고 그래. 다층을 뭐로 본다? 층수. 그래서 가장 많은 층을 층수로 본다. 층의 구분이 안 되면 4m를 1층으로 본다. 그리고 층고 높이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윗면에서 위층에 올라갔을 때 그 윗면까지를 층고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라. 이렇게 계단 형태로.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랑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층수로 한다. 아니에요. 그냥 가장 많은 층수가 층수지 가중평균하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맞는 거는 몇 번이네? 3번이 답이니까 올해 77번 문제를 풀 때 3번 동그라미 치고 나오시면 되는 그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면적 관련된 설명을 한 이유는 이런 문제 풀려고 한 거고 그리고 오늘 주택 관련된 거랑 절차 관련된 거랑 질문들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런 걸 헷갈려 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봤던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했듯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차이점은 뭐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의 주택이나 주택법의 주택은 얘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에서 8개가 있었지만 주택법은 대규모로 건설해서 공급을 하거나 분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양 안 하는 거 공간하고 뭐는 빼야지 기숙사는 빼야지. 그래서
몇 개 이상 지면 일로 오세요? 30개. 개수가 차이인데 그게 30개 미만을 주택을 지면 건축법 가서 건축주가 되는 거고 30개 이상을 짓겠다 그러면 주택법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30개 이상을 지니까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건축법을 우리 했으니까 주택법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그럼 뭐라 불러요? 건축주라고 그래. 그럼 건축주가 뭐 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건축허가. 예, 건축법상 건축주인데 여기는 사업주체라고 그러고 얘는 건축허가 받는데 방금 전에 주택법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아라. 사업 계획 승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착공은 똑같아요. 착공, 시공 똑같은데 저 쓸게요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 승인인데 얘는 건승을 빚는다고 그랬죠. 주검, 죽은 시체. 주택법은 사용 검사라고 그래요. 검사. 표만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후분양의 원칙이에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분양하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을 미리 분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콩글리시로 모델하우스라고 하는데 모델하우스라는 거는 영어식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콩글리시고 견본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 24평형은 이렇게 지어서 분양할 거니까 와서 보세요. 그래서 24평형 내부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와서 보고 아 이렇게 돼 있어 24평 내가 이 아파트 분양 시청해서 24평을 받으면 내가 이런 집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걸 모델로 만들어 놓은 하우스라고 해서 옛날에는 모델하우스라고 했는데 정식 법률 명칭이 생겼어요. 견본주택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선분양을 합니다. 미리 팔아야죠. 먼저 분양을 하고 아파트 그 청약 대금 있죠?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잔금 다 받으면서 공사비 충당을 해가지고 지어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만 매입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법상 건축은 보통 일반적으로 땅 사서 건물 짓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거야. 이게 원래 후분양의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선분양을 해왔다. 자, 그럼 이제 절차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절차로. 자, 건축법은 30개 미만의 주택이고 얘는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고 몇 년 안에 착공하라고 그랬죠? 2년. 공장의 경우는 3년. 그럼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허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착공하고 이제 시공한 다음에 저 쓸게요라고 물어보는 건 건승 그랬죠? 그럼 사용 뭐라고 써 있어야 돼? 승인 써 있어야지. 근데 주택법으로 가면 건축주가 아니라 여기는 500개, 1000개 짓는 사람이라 누가 위대한 분이에요? 누가? 주택법 위대한 분이죠. 그래서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신 분 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시고 사업주체. 사업주체야. 사업주체란 말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주체란 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주체가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뭘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여기 건축주는 특특 시공한테 받되 예외 특강이었고 이분이 그대로 허가권자가 7일 안에 사용 승인해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높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지사로 바뀌는데 이게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받고 착공하는 게 얘는 대규모다 보니까 2년이 아니라 5년 줍니다. 5년. 그래서 5년 안에 착공한 다음에 시공하고 여기는 주검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용 뭐라고 하겠네? 검사. 그럼 여기서는 허가권자보다 높은 사람이라 누구한테 가냐? 그럼 여기는 시도대장한테 가는데 규모가 너무 큰 지역의 땅이면 국장한테 직접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사업을 하면 국가한테 가야 되니까 국토교통부 국가가 하거나 LH가 하게 되면 국장한테 받는 거고 330만 제곱미터면 우리가 330제곱미터가 우리가 1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 330만 제곱미터예요. 그럼 이건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이면 운동장이 지금 100만 개야. 100만 개.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여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을 택지 개발하고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건 시도의사는 택도 없다. 택지 개발, 도시 개발이에요. 택도 없다 그랬고. 그리고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면 이때는 국장한테 가는데 이 사람은 사업계획 승인 통보 60일 안에 해주고 착공 5년 안에 하세요. 근데 잘 봐요. 5년 안에 착공을 안 했다. 그럼 승인을 취소. 하여한다는 아까 4가지가 있었는데 하여한다에 없었잖아 이거. 그럼 이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근데 시험에 하여한다로 자꾸 내요. 아까 건축법에 반드시 취소하는 거 3개 있었고 농지법에 조세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하는 거 하나 있었잖아.
조수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하나 해다가 건축법은 3개 있었죠. 그거 아니면 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고. 사용검사는 시도 이상 안 하고 밑에 있는 시군구한테 위임합니다. 그리고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다 국장한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용검사권자에는 국장이 있구나. 주택법은, 건축법은 없는데. 그리고 얘는 7일인데 얘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15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한다. 그래서 이게 7일이고 여기 15일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면 이거 14일로 바꾸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주일과 보름이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일주일하고 뭐? 보름. 건축법은 일주일, 주택법은 보름. 그래서 사용검사 받고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주택법으로 내려온 이유가 몇 개 이상 지을 때? 30개. 그럼 단독주택은 호란 말 쓰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란 말 써. 그럼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대지면적 1만 이상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단 예외가 있어요. 50으로 완화해 주는 예외 있는데 이 예외까지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물어보고 가자. 자,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 어디가 좀 더 세냐 했을 때 1개, 2개 짓는 게 세요? 5,000개 짓는 게 세요? 5,000개 짓는 게 더 센 거지. 그럼 결론은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1개, 2개 지어도 좋다는 얘기죠. 5,000개 지어도 좋다고 한 얘기는. 근데 허가를 하나 받아놓고 5,000개 의지할 수는 없잖아. 어느 게 더 센 법이에요? 주택법이 센 법이에요. 그럼 주택법에서 받은 거는 건축법상 받은 걸로 다 의지해줘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의제되는데 거꾸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주택법에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사용 검사 해줬어요. 근데 사용 승인 또 받을 필요 없겠죠. 근데 거꾸로 야, 그 1개 사용 승인 해줬어. 그럼 5,000개를 다 승인해 줄 수는 없잖아. 그럼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았다고 해서 사용 검사 의지하지는 않는다. 이걸 법조문으로 내면 어떻게 되냐면 주택법상 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이렇게 나오는 지문이에요.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는 틀린 말이죠. 의지 안 하니까. 그런 지문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비교하는 거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분류했듯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원래는 건축법상 8개의 주택이 있었는데 분양 안 되는 공간하고 기숙사는 빼고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다가구 우리 구분하는 거랑 다세대 연립 구분하는 거 했었죠. 그 했던 거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의한 대로 그대로. 자, 근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주택법에서 쓰는 표현 중에 페이지가 261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페이지 261페이지 보시면 요 그림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그 그림 이 그림인데 자, 건축법에서 30개 미만을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고 이 사람이 허가를 받은 후 2년 안에 착공해야 돼. 누구한테 허가 받는데? 특특시군구 예외 특광이고 절대 도지사나 허가권자야 도지사는 없다. 그리고 시공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겠다. 그리고 사용승인 받기 전이라도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은 2년 동안은 사용 가능한데 임시 나오면 몇 년? 2년. 다 연장을 할 수 있다. 해서 알파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건축법에서 주택법으로 30개 이상 지면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예외 50인 경우도 있다. 그때는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60일 안에 통보해주면 여기서는 뭐 5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허가 의지해 주는데 거꾸로 안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얘는 5년 안에 착공하고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공하고 난 다음에 저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사용 검사인데 이분보다 높은 분이라 시도 대장이고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국장이 하는 경우는 사례가 국가가 할 때 LH가 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하고 도시 개발하는데 긴급하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는 높은 사람이 빨리 하니까. 그리고 시도의사는 사용검사를 시군구한테 위임해놨는데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아라. 그리고 얘도 사용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완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는데 10개 동이 있으면 10개 동 중에 2동이 됐어. 그러면 건축물은 동별로 받으면 되고요. 공동주택이면 각각의 세대별로 받으면 되고 대지는 구획이 된 구획별로 받으면 된다 해서 건동, 공세, 대구라고 그래요. 건동, 공세, 대구. 건축물은 동별, 공세, 공동주택은
세대별, 대구, 대지는 구역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주택법 분류한 건데, 그럼 이제부터는 주택법으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으로 넘어갈 건데, 페이지냐면 258페이지 보세요. 써줄까요? 258페이지. 여기도 주택의 분류가 다시 나와요. 건축법에서도 주택이 있었지만 주택법에서도 주택 분류가 있다. 근데 거기서 공간하고 누구는 없다고 그랬죠? 기숙사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구조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없다. 그리고 공동택은 연세, 긴데 누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왜? 주택법상 분류 아닌 이유는 분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다중하고 다가구는 둘 다 바닥면적 합계가 얘는 330 이하고 얘는 660 이하로, 다중은 1인 가구다 보니까 독립된 구조를 안 되고 3계층 이하로 졌다는 같은 말이에요. 단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되 독립되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가구랑 다세대랑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다가구, 혼자 다 갖고 있는 단독주택인데 얘네들은 다 구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우리 5파트라고 그랬죠. 5파트. 아파트를 5계층 이상,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고요. 둘 다 4계층 이하야. 주택으로 쓰이는 게 4계층 이하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면 다세대, 초과면 연립이에요. 이하면 다세대, 초과면 연립이다. 그리고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요거를 이제 구조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표현하면 얘네들은 어떤 돈으로 지었어요? 라고 했을 때 정부가 자금에 따른 분류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돈으로 지었냐? 그걸 자금에 따른 분류해서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 당시가 1972년도에 만들 당시에 몇 인 가구가 주 대상이었냐면, 일단 4인 가구하고 3인 가구하고 2인 가구하고 1인 가구. 옛날에는 4인 가구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인 가구, 그 다음에 2인 가구, 1인 가구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역전됐습니다. 완전히. 지금 현재 제일 가구 수가 몇 인 가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1인 가구 제일 많습니다. 1인 가구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인 가구, 그 다음에 이제 3인 가구, 그 다음에 이제 4인 가구 제일 적어요. 현재. 과거와 현재 반대가 돼버렸죠. 근데 이 과거 당시에는 몇 인 가구가 제일 많았어요? 4인 가구가 제일 많았을 때고,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시점이. 그래서 4인 가구면은 웬만하면 아버지랑 아빠랑 엄마랑 뭐 둘 낳죠, 거의. 너도 말고 덜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럴 때. 그래서 아들 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4인 가구가 사는데 방이 몇 개 있어야 돼? 방이 4개 그러면 안 돼. 각방 쓰는 거 아니잖아요. 방 하나, 둘, 셋 해서 방 3개에 다 모여서 쓰는 뭐 있어야 돼요? 거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 3개에 거실 하나 정도 되는 규모 해가지고 이게 25.7평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까 25.7평 이거 첫째 시간에 했는데 25.7평 그러면 몇 제곱미터죠? 85제곱미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거주하려면 85제곱미터보다는 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라. 이거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던 집이 85제곱미터라 그냥 이거를 그냥 85로 했다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기준을 그냥 85제곱미터 25.7평으로 잡았을 뿐인 거야. 그래서 요게 4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럼 방 3개에다가 거실 하나,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정도 이하로 져라? 85제곱미터 이하로 져라. 그럼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했던 돈이 그때 당시에는 국민주택 기금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게 법이 바뀌면서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바뀌면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단 전용면적 얼마로 지어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줘라. 그래서 이거를 국민주택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국가 돈이나 지자체 돈이나 NH나 지방공사 이것도 공공자금이죠. 공공자금이고 요 기금이잖아. 요거 지원받아 건설하는데 규모를 얼마 이하로 지라고? 85제곱미터 이하. 이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 이건 먼 거리라고 하죠, 우리? 시골. 자, 보세요.
그 당시에는 도심지에는 4인 가구가 많았어. 근데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애가 더 많이 나왔죠. 농한기만 지나면 하나씩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규모가 좀 더 커야 되지 않겠냐. 거기는 그때 10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원칙은 국민주택 규모는 우리 주거로만 쓰이는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적이라고 그랬죠. 그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 얼마까지? 100까지. 그래서 이거를 국민주택이라 한다. 그럼 결론은 국민주택은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기금 지원 받았다, 국가 등이 지었다. 그 돈으로 지어서 건설했는데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라. 이게 국민주택이에요. 근데 이거가 아니면 반대말은 무조건 다 민영주택이래.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뭐라고 그래? 민영주택이라고 해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뭐라 한다? 민영주택. 그래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택의 분류인데 자금에 따른 분류고 여기는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택법상 쓰는 표현인데 거기 258페이지 보세요. 용어 정의 해놓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소리예요. 우리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할 때, 자, 단독주택을 지었다. 또는 공동주택을 지었다. 자, 이걸 단독주택을 지어서 팔 때, 우리가 팔 때 주택만 팔아요? 땅도 같이 팔아요? 땅도 같이 팔죠. 그리고 이 건물 아파트 801호 팔 때 대지지분도 같이 팔죠. 그럼 이제 주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택을 분양받는다 그러잖아요. 주택 분양받을 때 주택만 받은 거예요? 요 땅도 받은 거예요? 땅도 받은 거죠. 부속 토지도 포함해서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법은. 그래서 거기 부속 토지가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유가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택도문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는데 참고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말 그대로 이겁니다. 토지를 건설한 시행자가 토지는 안 팔고 주택을 건설한 후에 요거 주택만 분양을 한 거야. A한테. B한테 분양을 했어요. 그럼 A하고 B는 뭐만 샀냐면 이 주택만 사고 땅은 소유자가 그대로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따로 있는 거죠. 토지를 임대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한 주택,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시행자가 갖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는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그래서 거기 토지 임대부 주택 나왔고요. 참고에. 그 다음에 이제 규모에 따른 분류에서 거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써 있는데 단독주택에 보면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고 뭐가 없죠? 공간이 없잖아. 공간 없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연, 세만 있고 뭐가 없네? 기숙사가 빠졌죠. 이거 눈에 들어오는 분들은 좋은데 나중에 이 얘기를 안 해주면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뭐가 다르냐? 분양 대상이 아닌 두 놈은 빠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어떤 돈으로 지었냐에 따라 국민주택, 이거 아니면 다 무슨 주택? 민영주택 해서 거기 국민주택 정의 한번 봐볼게요. 국민주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아까 국민주택 규모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평수로 이제 좀 돼야 되는데 이거 버리고 3 곱하기 3 8에 24 24평인데 5제곱미터가 1.7평이에요. 그래서 25.7평. 그런데 거기 1.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네들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지방공사들이 건설하는 주택이나 이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기금 지원 받았어요. 그럼 그 돈으로 받았는데 전용면적 얼마 이하로 지어야 돼? 85 이하. 그걸 국민주택을 하겠다. 바로 밑에 국민주택 규모라고 나오죠. 국민주택 규모는 아까 제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더해서 우리는 분양 면적이라고 했어요. 공급 면적이라고도 했고, 그 중에 전용 면적만 기준으로 잡아서 전용 면적이 얼마냐?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단 가로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 즉 도시가 아닌 읍하고 면이에요. 시골이죠, 시골. 그럼 얼마까지 줘라?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나머지는 뭐라고 불러요? 민영주택. 그래서 민영주택은 정의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가 정의예요. 국민주택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잘 봐요. 방금 전에 주택 정의할 때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독립된 주거생활 하는데 그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에 따른 뭐도 포함한다? 부속토지.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빠졌죠. 기숙사 빠졌는데 기숙사는 어디로 가 있냐면 준주택으로 가 있어요. 주택은 아닌데 주택에 준하여 관리한다 해서 준주택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다이어트 주택이라고 그래요. 다이어트 주택에서 고기 넣으라고.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고기 넣어. 고가 뭐냐면 고시원. 옛날에는 고시원이라 불렀는데 지금 다중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요거는 현재 주택으로는 분류가 안 돼 있지만 주거로 쓸 수 있어요. 주거로 허용이 되니까 얘는 준주택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거기 넣어. 지금은 다기 넣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금 받았어요. 국가 재정으로 졌어. LH나 지공이 졌어. 근데 규모가 85 이하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국민주택. 국가 등이나 자금, 기금으로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걸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주거 전용 면적. 얼마 이하짜리?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 얼마까지? 최대 100. 그거로 지은 주택을 국민주택. 반대말이 뭐예요? 민영주택. 이거 아니면 민영주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중하고 다가구 구분할 때 했던 것들인데 이거 하나 보고 끝내야겠다. 주택의 분류까지는 오늘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단독하고 공동이 있을 때 이 주택법상의 분류에서는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간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단독, 다중, 다가구까지 있었고, 공동주택은 연세, 아파트는 아까 주거로 쓰이는 거 몇 개층 이상? 5개층. 연립 다세대는 4개층 이하인데 바다면 작게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은 다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무슨 주택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풀어야 되는데, 자, 5층 건물 중에 1층은 이거부터 할까요? 1, 2, 3, 4, 5 이거 다 주거로 쓰이는 거야. 바닥 면적이 전부 다 200제곱미터래요. 그럼 얘는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면 5개 이상이죠. 그럼 얘 무조건 뭐예요?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럼 얘 1, 2, 3, 4, 5 5개 층이 또 주거로 쓰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냥 아파트죠. 근데 4개층인데 그럼 4개층 이하죠. 그럼 바닥 면적이 200, 200, 200, 200이면 800이잖아. 그럼 660 초과에 해당되는 거죠. 4개층 이하면서 660 초과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연립. 그럼 3번은 연립주택 써있네. 4번. 자, 이것도 주거로 쓰이는데 바닥 면적이 100이래요. 그럼 얘는 4개층 이하니까 연립 아니면 다세대인데 여기 100이면은 400이 되는 거죠. 바닥 면적 합계가. 그럼 660 이하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다세대. 4번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생긴 게 1, 2, 3층, 1, 2, 3층 똑같죠? 바닥 면적 200이면 600이고 얘 600이잖아. 3계층 이하고 3계층 이하고 660 이하죠? 그러면 3계층 이하에 660 이하면 다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가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있을 때는 뭐라 그러죠? 다가구. 근데 봤더니 1, 2, 3층을 개별 소유하고 있대요. 구분 소유죠? 공동주택이니까 얘는 다세대라고 해야 돼요. 5번 다세대. 근데 1, 2, 3층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래요. 구분 등기가 안 됐어. 그럼 혼자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주택 중에 해당하는 뭐예요?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냐. 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분류를 좀 아셔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 거라 연습용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자, 5층 건물 중에 1층은 전부 피로티 구조고 2, 3, 4, 5층은 주거용으로 쓰이면서 바닥 면적 모두 200이다. 이거 종류가 뭐예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할게요.
자, 5층이긴 한데 1층은 피로티면 주거가 아니죠. 그럼 2, 3, 4, 5만 주거로 쓰이는 거니까 4개 층이잖아. 주거로 쓰이는 게. 그럼 이제 아파트는 아니죠. 그럼 연립 아니면 다세대인데 연립 다세대는 뭘로 구분합니까? 그러면 바다면적 합계로 구분해요. 660 초과면 연립일 텐데 지금 현재 바다면적 200이라고 줬잖아요. 200. 그러면 248이니까 800이죠. 800이면 660 초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연립주택. 이 종류는 뭐예요? 연립주택.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답은 뭐예요? 연립주택 4번이 답이었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29회면은 2년 전 문제입니다. 2년 전 문제인데 한번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령상 용어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주택법의 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6개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자, 다가구 주택 3층짜리 있었죠? 2층에 공간은 없었잖아. 공간 없었죠? 그럼 얘는 지워야지. 얘는 아니다. 4층 다세대 주택 있었고 3층 기숙사는 여기 법에서는 기숙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죠. 준주택이니까 니은하고 리을하고 미음. 니은, 리을, 미음이니까 4번이 답이겠네. 이거 찍으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약간 구분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 하고 2번 한 다음에 문제 풀 때쯤 되면은 암기가 돼요. 지금은 기초 단계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못 하는 거고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공부 되게 많이 된 거예요. 3가지.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는 깔끔하게 니은, 리을, 미음이구나 해가지고 4번 찍고 이제 오면 자격증 주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가 주택법상 분류에 관련된 분류고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공공택지 나오죠. 공공택지랑 뒤에 넘기면은 도시형 생활주택들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주택법하고 농지법에서 좀 약간 알아두고 갈 것들만 잘 골라서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하는 것들은 아마 다 시험에서 잘 나왔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기초 강의 때 좀 약간 접근을 해두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으니까 요거 하시고 제가 그 밴드에다가 이제 요거 관련된 또 이제 공법 인증해야죠. 제가 밴드에다 숙제할 거 올려놓을 테니까 숙제 좀 푸시면서 보통 노트에다가 이제 연습하시고요. 조만간 제가 노트도 만들어 놓을 건데 그거 가지고 연습하시면서 1년 동안 진행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코로나 조심하시고 아마 다음번에는 코로나 그가 끝나는 시간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같이 만나서 하겠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2.5단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못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혼자서 제가 해야 되니까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질문은 거기 밴드에서 하셔도 되고 카페 사이트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